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회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처음에 단일화 합의를 했을 그 당시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승리를 하면 함께 가까운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가지고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방향을 함께 의논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 인사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 문제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두 분이 인사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예. 특별한. 근데 교감은 하시지 않았겠느냐 싶어요. 예, 교감은 하셨을 거라고 보고. 걸림돌은 없습니다. 걸림돌은 없고, 안철수 대표님이 맡으신다는 결심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구성이 좀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안 하실 경우에는 또 다른 또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네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질문 지금 미리 드렸는데 네 분이 생각하는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른 핵심 이슈가 무엇일지 이게 우선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부터 좀 김미연 소장 앞에 뽑아주시고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라고 분노라고 하셨나요? 네, 저는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한마디로 이번 대선은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지금 상황에서 매우 찜찜한 상태거든요. 네. 이긴 데는 이긴 쪽은 또 이긴 대로 이겼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진 쪽은 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좀 찜찜한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거는 저는 이게 국민들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이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내로남불에 대한 분노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또 덧플러스 이게 여성, 남성을 갈라지는 성별 갈라치기, 세대별 갈라치기 이런 거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결국은 일반의 예상을 뛰었고 그 투표율이 77%라는 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선의 핵심 이슈는 유권자들이 가진 이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분노 그것이 표심에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글자입니다. 정권 교체.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내내 가장 크게 작동했던 여론이 정권 교체 여론이었거든요. 이걸 참 이재명 후보가 뒤엎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뛰어넘기는 워낙 힘들었고 그런 만큼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정권 교체 여론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득표를 못한 거지 이재명 후보는 거의 민주당이 역대 대선에서도 나올 만한 정도의 득표까지는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도 보면은 심상정 후보의 득표까지 포함을 하면 2.4%까지 포함하면 거의 50%가 뭐 육박하는 50% 내외의 득표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가 워낙 강했다. 정권 교체가 지배했던 선거로 해석합니다. 신성범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권 교체 내용을 좀 따질 필요가 있다. 정권 교체의 내용은 5년간 누적된 결과다. 누적의 시작은 어디였냐? 촛불에 취해서 개혁 정신과 모든 것을 독점했던 데서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장한 운동권 논리가 성한 데에 대한 반성이었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제가 썼습니다만 결국은 이른바 내로남불, 위선적 요소, 뭐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된 확 국민 눈에 증명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국민을 좀 갈라친다랄까 분열하는 자신들만의 정치, 자기들만의 인사라든지 이런 모든 폐쇄 회로적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분노가 표현된 거라고 봅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문화 차이라고 적으셨네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분노와 정권 교체로만 본다라면 10% 정도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겨야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초박빙 되었던 것은 사실은 30대 이상의 문화, 정치 문화와 20, 30대, 20대들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게 세대별의 어떤 그 득표의 행태라든지 문화가 상당히 말하자면 이제
그 무효표가 30만 표인데 표 네. 차이가 30만 표 이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패를 가르지 못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봅니다. 네. 배 수장님,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뽑은 이유로 정권 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더 비호감이었나 이게 승부를 결정지었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의 투표를 뛰어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이었다면 지난 대선의 투표율인 77.2%를 뛰어넘었을 텐데 네. 0.1%가 모자랐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하게 된 것도 정권 교체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공한 것은 누구냐? 그렇다면 그것은 현 정부나 여당이 제공했던 원인 제공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부분들, 특히 역대급 비호감 대선 또 네거티브 대선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무효표가 많았던 이유도 그럴 겁니다. 아니 단일화를 왜 해? 이러면서 정작 나가서 이 사퇴를 한 사람에게 가지고도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무효표가 30만 표가 넘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은 이번 대선은 나중에 돌이켜 보더라도 아 네거티브였다, 비호감이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이 0.7%포인트 승부가 나면서요. 이 범진보 단일화를 거부하고 안주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향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비난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봅니까? 실제 만약에 단일화를 했으면은 승부의 또 다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3%, 4% 득표 차로 진 것이 아니고 0.8% 정도였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가지고 간 이제 2.3% 정도의 표가 그 중에서 반 정도만 1% 정도만 왔다면 이게 네.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냐고 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번 대선의 결과를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세대별로는 결집을 한 게 딱 보입니다. 2030 세대에서 물론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한 부분도 있지만 60세 이상만 두고 보자면 60세 이상에서는 투표율은 85% 정도로 네. 할 사람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이동이 불편했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60세 이상은 대부분 투표장에 갔다고 보여지고요. 이 또 가신 분들 중에 뭐 출구조사 결과지만은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국민의힘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그 표 차이를 생각해 보면요. 그건 370만 표입니다. 그 370만 표를 60세 이상에서 이미 국민의힘이 확대한 상태에서 이 300만 표가 넘는 거를 다른 세대에서 상쇄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선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다고 지금 저희는 평가를 하는 이유가 이 370만 표 가까운 표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층에서 상쇄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만일에 심상정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했다면 저는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선인과 낙선인의 득표율 차이가 역대 최소 0.73%포인트인데요. 여기에 담긴 국민의 명령은 어떤 건지 네 분께 좀 이것도 사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적으로는 협치해라. 네. 누가 이겼다고 독주하지 말라.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아까 방금 직전 방송에서 전재선 여성가족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민주당도 윤석열 후보가 하고자 하는 정부조직법의 어떤 개정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아닌 것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좀 그와 같은 어떤 또 공동정부가 영역 자체를 너무 축소하게 보지 말고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정부가 진짜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치하고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네. 봅니다. 협치하라는 주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성범 의원께서는요. 저도 이렇게 썼습니다. 협치통해 통합하라. 네. 국민 통합하라. 다시 말하면은 민심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몰아서 당선을 시켜주지만 살얼음판 걷듯이 신중하게 국정 운영해라. 거기에는 지난 5년 동안 촉발됐던 어떻게 보면은 적폐청산으로 시작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 피로감이 쌓인 거예요. 누가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건 이재명 대통령이 됐건 협치해서
통합하라. 네. 민심대로 따라가라는 명령이죠. 네. 김변 소장께서는 통합이라고 적으셨네요. 네, 저는 뭐 국민의 명령인 것 같아요. 네. 통합하고 이제 그만 이제 좀 싸우지 마라 여야가 그런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국민의힘도 범보수 진영이 결집을 한 결과로 0.8%, 약 0.8%포인트로 이겼는데 저는 이거는 이긴 쪽도 상당히 좀 찜찜한 결과고 진 쪽은 또 승복하게도 너무나도 또 격차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국민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좀 통합하라. 저는 네. 뭐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협치 통합. 배 소장님. 저도 통합입니다. 네. 특히 무엇보다도 남녀 간의 갈등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성한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이 통합에 대한 점수, 지지율 네. 평가가 5년 내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곤두박질 치면 가장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향후 5년간의 윤석열 당선인이고 그만큼 통합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점수를 얻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를 그 대선 슬로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좀의 관심사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그 이준석 대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승리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호남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한 30%가 안 됐고 또 이대남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대녀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갔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정권 교체 희구나 분노를 포함해 보면 지금 이렇게보다는 자기네들이 선거 전에 예측한 것처럼 8% 정도 이길 수 있는 선거일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라치기라든지 세대 포이론이라든지 또 혹은 지나치게 젊은 세대 중심으로만 선거를 끌고 갔다든지 또 호남에서 30% 득표를 장담함으로써 오히려 호남인들의 감정을 건드렸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이겨서 다행이지 결과적으로 만약 졌다 그러면 전체적인 선거 패인의 핵심적인 원인을 이준석 대표가 제공했다라고 아마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컸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코앞에 앞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이겨놓은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묻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자신의 비난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사무총장, 비서실장, 당직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당대표 중심을 잡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이준석 대표 행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서 나온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배경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 정치적 흐름 속에서는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표출된 거예요. 그건 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작년 12월 달에 이른바 울주 회동이죠. 윤석열, 이준석 당시 후보와 대표가 당무급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 당무 우선권에 대한 해석도 했어요. 따라서 지방선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걸로 어느 정도 암묵적 양해가 돼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그래서 사무총장도 이미 바꿨고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 바꾸고 여의도 연구소장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치르게 맞는 거죠. 근데 6월 달 선거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아시는 대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딱 3주일 후 21일 후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에 나오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가느냐 야당에 막히느냐 그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는 대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지만 서울시의회가 110명인데 100명이 민주당이라서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다는 상황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정부 다 민주당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경남, 부산까지도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앞으로 정치 일정에서. 통합 화합을 네 분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저 이제 시험대로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를 볼 텐데 좀 인수위 조만간 핵심 위원장, 부위원장 발표 예정이잖아요. 예. 신성범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방향의 인선이 될 것으로 보세요?
우선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저도 뭐 내부 정보는 없습니다만 그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회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은 확정된 것 같고 유심히 봐야 될 때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 측에 예를 들어서 최진석 교수라든지 이태규 의원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몇 명이나 또 넘어가는지 이런 점을 정확히 봐야 된다. 특히 기획조정분과에 누가 갈지를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는 이른바 국민의힘의 윤핵관이라는 주요 정치인들이 배치되냐 안 배치되냐. 저는 그렇게 선거 캠프하고 인수위는 달라야 된다는 큰 전제에서 보면 안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 핵심 인사들은 뭐 굳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배 수장님, 네. 안철수 대표가요, 그 윤석열 당선인과 오찬 회동 이후에 네. 인사 이야기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를 두고서 인수위 인사 관련해서 서로 이게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있겠죠. 그런 조율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인수위 단계부터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인데 공동정부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단일화가 될 때 서로 간의 합의문의 이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말 그대로 안철수 대표가 국무총리까지 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역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학인데 네. 공동정부가 된다면 철학도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성인데 방금 전에 신상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누가 여기에 포함되느냐. 적어도 국민의당의 목소리를 좀 내줄 구성원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될지. 네. 마지막으로는 향후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구성 이후에 본인 안철수 대표가 국무총리로 가느냐 마느냐 그런 논의에 대해서까지도 좀 더 이야기가 되어야 인수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줄다리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인사가 어떻게 됐냐를 보면은 말 그대로 협치가 되는지 아니면 뭔가 갈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김영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선은 뭐 윤당선자의 스타일로 보면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드리고 네. 나머지 분과 22명 되는 분과 측면에서는 크게 할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저희 인수위원회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후보의 추천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추천되어 있는 인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격이나 실력이 있어서도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 수준. 즉 재선 3선 위주의 분과장 체제가 된다면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그 정도 급을 할 수 있는 인수위원들도 극히 없고 또 네. 실제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나 복지 보건 분야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극히 할애할 영역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철수 대표의 제안들이 받아들이지 말고 네. 못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위원장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을 가져가라 그렇게 주문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사실 당선인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단위가 아니라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인사든 합당이든 뭔가 선거 이전에 얘기가 됐던 국민들에게 밝혔던 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김미연 소장은 어떤 분석을 하세요? 일단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재명 후보가 만일에 정의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했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일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 후보를 사지 않았다면 과연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로 이겼을까? 다른 0.7%포인트로 절수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정적인 거는 안철수 후보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RN서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0.2%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 저희는 예측을 했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이유 중에 안철수 후보 때문이라는 이유가 야권 단일화 때문이라는 이유가 10%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누구냐? 저는 안철수 후보 때문에 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7대3, 8대2, 뭐 6대4 많이 줘서 6대4 정도로 하자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공동정부를 하라고 하는 거는 5대5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격이 떨어진다 국민의당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초반부터 5대5로 가는 것이 공동정부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하기 전에는 이 국민의힘에서 비난이 좀 많았잖아요.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정말로 협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장뿐만 아니라 저는 위원들까지도 최대한 5대5에 가깝게 하는 것이 네.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면 소장은 사실 그랬죠. 남들 막 7, 8% 얘기할 때 0.2%포인트 조금 어긋나긴 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그 아니 그래서 근접을 저도 지금 이 시켰습니다. 시간을 빌려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론조사 관계자로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출구조사를 하고도 제가 발표를 못했어요. 네. 발표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주일 전에 나온 조사에서 10%, 4%, 5% 이긴다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0.2라는 숫자를 제가 받아들였을 때 제 스스로 믿지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용기가 때 없었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전에는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신설 합당이 흡수 합당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는 인수위원장으로 가게 되면은 합당은 누가 진행하냐면 이준석 대 이태규가 되는 거예요. 둘이는 이미 오간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언론에 살짝 공개됐습니다만 최고위원 2자리 국민의당에 네. 조직 강화 특위 보장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걸 왜 그러겠습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 문제 아닐까요? 공천권을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장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윤석열 당선자가 당무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 안철수 대표는 인수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태규, 이준석이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초대 국무총리, 인수위원장, 당대표, 지방선거 출마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네. 우선 뭐 인수위원장이 되면은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역대 물론 뭐 박근혜 정부에서 인수위원장이 그 총리로 추천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뭐 흔치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실권을 가진 총리나 인수위원장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것에 관련 있는 문제라고 보고 안철수 대표가 하고 싶은 것은 실권을 가진 총리, 실권을 가진 인수위원장일 텐데 네. 과연 실권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기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본인은 이미 밝혔듯이 조금 더 행정부 쪽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당선자의 뜻으로 본다라면 총리를 하시라고 추천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 수장님, 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다음 행보는 과연 어떨지 이게 1,600만 표 이상 지지가 민주당 역대 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뭐 지방선거에 대한 진도 지휘인지 비대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장 뭐 직접 출마 당 대표 여러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서울시장 출마설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설은 나오지만 정작 당사자는 숨 좀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는 즉시 전투복귀, 또 하나는 숨 고르기 행보. 그런데 후자 쪽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왜냐하면 국민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이 당장 또 복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5월 달에 정부 출범하면 바로 대립각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걸 국민들은 통합이나 협치 차원에서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효과인데 바로 전투복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당내 문제도 해결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을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반성하고 전면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향후입니다. 국민들도 조금 적어도 숨골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 4, 5년, 2, 3년 외국을 나갔다 오고 이런 식의 숨고르기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적정 정도 1년여 이상은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향후의 국민들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숨고르기 행보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대위 체제가 내일 출범하잖아요. 네네. 김명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죠.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은 뭐 당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번 지방선거 진두지휘를 해달라 뭐 이런 네. 요청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렇다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인 또 목소리를 내고 네 있고요.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뭐 어렵게 우리가 만든 민주당의 큰 말하자면 자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대통령 선거 3주 뒤에 지르는 지방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을 때 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좀 소진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까 바로 직전에 나오신 이재호 전 의원께서도 조금 쉬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 당 내부에서의 기조는 같이 뭐 4인 고문으로서 호흡을 하되 실제적으로 다음 총선을 준비하시면서 말하자면 조금 쟁걸음보다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좋고 또 바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직전까지 치열하게 싸웠던 분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또 그 두 인물이 계속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부분들도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네.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본 보수가 이번에 0.7%포인트를 이긴 배경에는 본 보수 진영의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영입을 해서 후보로 만들어서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뭐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이 참패한 뭐 이번에 뭐 참패는 아니지만 진 이유 중에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민주당이 쇄신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예전에 보수 정당, 무사한일 정당에 좀 빠져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586 세대의 후퇴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에서 근 400만 표 가까운 차이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소하게 진 배경에는 그래도 20, 30, 40, 50 세대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미련을 아직 못 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재명 정부로서의 정권 교체는 실패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정치 교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 교체, 그러니까 다당제라든가 결선 투표제라든가 정치 교체에 대한 이슈는 지금 살아있는 이슈이고 또 정치 교체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민주당 측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한다면 졌다고 해서 그 후보가 졌다고 해서 꼭 뭐 숙고 기간을 가져야 된다. 물론 선거가 없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6월 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또 6월에 있을 선거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마땅히 이 선거에 90점을 할 인물이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600만 표를 얻은 후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선거이지만 숙고 기간을 가지니까 숙려 기간을 가져라. 저는 그런 거보다는 한번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씀은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변화와 쇄신, 혁신을 새 정부의 기대를 많이 하는데 행정부뿐만 아니라 당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통해서 서로 어떤 경쟁 구도로 가져가자 이런 진단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신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제 예상컨대는 2년 후에 2024년 22대 총선에서 진입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노선일 것 같고요. 네.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 이게 다 말을 피하지만 검찰이라는 요소예요. 네. 사실은 이게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라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대장동 의혹을 어찌됐건 이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정진상, 김용 이런 나왔던 이름이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는 소문만 있었지 나오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매듭 특검이든 검찰이든 어찌됐건 이게 우리 정치권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검찰의 논리로 다시 말하면은 사실이 나오면 따라가서 뭔가를 계속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검찰의 논리에서 볼 때는 이 대목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다시 네. 이게 정리돼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전 후보의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도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지점인데요. 앞서 제가 이재호 고문한테도 질문을 드린 게 바가 있는데 통상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을 다 이렇게 취하하는 그러니까. 관례들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윤석열 당선인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쟁했던 이재명 후보 관련한 수사를 뭐 직접 개입은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부담 내지는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저 앵각해서 중요한 질문. 네.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절대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검찰이에요. 검찰. 네. 친정은 완전히 잊어야 되고 검찰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자체 논리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의 문제예요. 저게 아신 대로 검찰이라는 게 조사해봐서 나왔으니까 계속 다음 스텝으로 굴려가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법률가들의 논리 구조란 말이에요. 행태였고. 그러면 이 대목에서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저것은
정말 증거만 따라가는 충실한 수사라고 볼 것인지 검찰의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그 대목이 어느 시점에 되면 네. 되면 나타나겠죠. 여론이. 그때 되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저는 봐요. 저는 아마 윤석열 당선자가 조금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100분 이해하는 시점에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다 없앨 수 있지만 검찰 스스로가 그동안 해왔던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 입장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낼 것이고 네. 보란 듯이 윤석열 후보 쪽에 유리한 쪽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방금 신 의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하라 마라 말할 수 없는 입장 그런 공공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저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든가 대장동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뭐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된 거는 취하한다 하더라도 대장동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선인이든 뭐 이재명 후보 간에 저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검찰 하고요. 수사를 넘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특검까지 말씀이신가요?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0.7%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격차가 10% 정도 낮다고 하면은 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네. 지금 0.7%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이 됐든 뭐 검찰 수사보다는 전 특검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수사해서 조속히 저는 진실을 밝히는 그것이 또 이재명 후보의 향후 정치적 미래에도 도움이 되고 윤석열 당선인한테도 향후 국정 운영을 하는데도 이걸 털어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든가 대장동 문제가 윤석열 후보를 괴롭힐 게 저는 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푸는 게 맞고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대장동 특검이나 시스템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신성했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더 중요할 수 있고 국민 다수의 여론이 필요한 수사는 해라. 왜냐하면 신성범 의원께서는 뭐 검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검찰의 개혁도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또 검찰의 역할도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한동안은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칫 이런 시스템 수사 또 국민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수사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재명 후보가 맡게 된다면 앞으로 재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 중에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검찰 개혁 부분일 겁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의 문제를 다시 돌려놓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방향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첫발을 어떻게 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첫째는 보시면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일 겁니다. 네.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유심히 임기제에는 검찰총장에도 뭐 금융위원장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 문제 또 하나는 공수처예요, 공수처. 공수처가 네. 아시는 대로 지금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 수사 대상자의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즉각 공수처에 통보를 공수처에 알려야 돼요. 공수처는 다른 데서 수사하는 것도 이거는 공수처에서 할 거야. 가져와. 이렇게 이첩을 받아요. 또 자기가 수사하다가 이건 우리가 수사할 거 아닌 것 같아. 그럼 검찰 공수처 또 이첩해요. 이게 통보와 이첩 조항이 있는 이 조항이 공수처 24조일 겁니다. 네. 이 부분이 검찰과 경찰 입장에 굉장히 곤혹스럽고 불만이 있는 대목이에요. 요걸 손을 대겠다는 것인데 손을 대게 되면 뭐냐면은 검찰과 경찰도 역시 지금 공수처는 수사를 동등하게 하겠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 공수처의 출발 취지하고 좀 어긋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보여준 수사 능력과 워낙 퍼포먼스라 그럴까요? 보여준 업적 자체가 너무 피난한 거예요. 1년 동안. 그 대목을 어떻게 할지 사실은 뭐 인수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제가 결국에는 요약하면 그러죠. 검찰권 강화냐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않겠습니까? 공수처 출범 이후에 비교해 보면 검찰청 강화로 나간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네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지금 앞에 판넬 쓸 시간 없고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 소장님 뭘로 보세요?
가장 어떤 부분요? 가장 큰 윤석열 당선인의 당면 과제. 당면 과제는 저는 통합이겠죠. 통합. 통합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광화문 시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인 거죠. 네. 그걸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걸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김병조 의원께서는요. 민생과 외교 안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두 가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 중에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아주 역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로 당선자하고 네. 통화를 했거든요. 미국 미일 말하자면 한미일 삼각체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와 네. 중국의 대응들이 만만치 않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 또 북한도 굉장히 크게 도발할 수 있는 과제, 네. 그걸 풀어야 되고 결국 코로나 이후의 민생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면 소장께서는. 저는 0.73%포인트 차가 뭔지를 국민의힘에서 좀 네. 인지하기 바랍니다. 신 의원님. 저는 1차 내각이다. 네.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일할 내각, 또 책임 장관제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일할 것인가 1차 네. 내각 명단이다.